정우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자에 내려치며 소리쳤다. 그만해, 말해! 이 아이, 누구 아이야? 미경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고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유전자 검사 받았어. 북에 불을 칠해. 내 아이가 아니라고! 정우가 검사 결과지를 탁자 위에 던졌다. 그럼 누구 아이야? 설마 이놈 아이야? 정우가 준호를 가리키며 분노로 떨었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고 거실에는 깨진 그릇 소리와 함께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다. 무정자증인 정우에게 닥친 시련이 궁금하시다면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서울 변두리 오래된 양옥집 한 채가 고요한 저녁 무렵을 맞고 있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정우가 심어놓은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장미, 국화,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계절을 따라 피고 지기를 반복했습니다. 43살의 정우는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받은 후 이 동네에서 조그만 서점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서점 이름은 책향기였습니다. 정우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죠. 한때는 바쁘게 돌아가던 직장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책장 사이를 오가며 손님들과 차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래된 소설책부터 요리책, 건강 관련 서적까지 다양한 책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문학 전집 한 권을 들고 계산대로 오셨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책 읽기를 멈추지 않는 분이었죠. 정우는 할머니의 책을 정성스럽게 포장해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 책 재미있으실 거예요. 다 읽으시면 또 오세요. 할머니가 가신 후 정우는 서점 문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골목길에는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정우에게는 소중했지만 동시에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손님이 많이 왔나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미경이 부엌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46살의 미경은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돕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하루를 보내지만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조용한 정적만이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저 그랬어. 단골 할머니 몇 분이 오셨을 뿐이야. 당신은 어땠어? 아이들이 말썽 부리지 않았지? 정우는 책상 위에 놓인 장부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침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20해가 넘었지만 이 집에는 아직도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민수가 수학 문제를 다 맞췄어요.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 따뜻함 뒤에 숨겨진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정우는 병원에서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결혼 초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 되어 함께 병원을 찾았던 날이었죠. 의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지만 정우에게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선천적인 무정자증입니다.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미경은 그때도 지금처럼 조용히 정우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이후로 정우는 늘 죄책감에 젖어 살아왔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형님, 저 왔습니다. 대문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살의 준호는 아직 미혼으로 형의 가게 일을 도우며
이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정호보다 3살 어린 동생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의젓한 면이 있었죠. 준호는 형의 서점 일도 돕고 집안 꾸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든든한 동생이었습니다. 어서 와, 준호야. 저녁은 먹고 왔지? 미경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준호는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수를 위해 장을 봐온 것이었죠. 형수님, 오늘 시장에서 좋은 고등어가 나와서 사왔어요. 형님 좋아하시잖아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서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했고 미경은 학원 아이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속에는 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혼자만의 시간이 되면 자주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한 몸 때문에 집안에 아이 웃음소리조차 없구나. 미경아, 내 삶을 빼앗은 건 나다. 미경이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호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남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였을 텐데 말이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형수를 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준호와 미경의 자연스러운 대화 소리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수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 그래도 아이들 웃는 얼굴 보면 기운이 나더라. 형님도 서점 일로 힘드실 텐데. 제가 더 자주 도와드릴게요. 정호는 신문 너머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호의 배려심 깊은 성격이 고마우면서도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미경은 단 한 번도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 원망하는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정호에게는 더 큰 짐이 되었습니다. 미경의 배려심이 클수록 자신의 무력감은 더욱 깊어만 갔으니까요. 이런 평범하면서도 애달픈 일상이 이 집에서는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미경은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중 속이 메스꺼워지면서 구토감이 밀려왔죠.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째 계속되는 증상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요즘 몸이 왜 이럴까? 미경은 혼잣말을 하며 집 앞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유독 피곤하고 냄새에도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서점에서 나는 책 냄새조차 불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 증상들이 며칠째 이어지자 미경은 마침내 병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경은 동네 산부인과를 조용히 찾았습니다. 정호에게는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만 말했죠.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미경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해가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임신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희미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김미경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의사는 미경의 증상을 자세히 들어본 후 검사를 권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고 나서 미경은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차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귀를 의심할 정도였죠. 20해 넘게 기다렸던 소식이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 건강해 보입니다. 미경은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점 같은 모양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아이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묘한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정호의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병원을 나온 미경은 한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호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기뻐할 것이지만 동시에 의아해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초음파 사진을 지갑 깊숙이 넣으며 미경은 조심스럽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무렵 서점 문을 닫고 돌아온 정호를 맞으며 미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요동쳤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여보, 오늘 병원은 어땠어? 많이 아프지 않았지? 정우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내가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부터 내내 신경이 쓰였던 것이죠. 응, 별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했던 것 같아. 미경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미경은 계속 초음파 사진이 든 지갑을 신경 쓰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형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형수님 몸은 좀 어떠세요? 준호도 미경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묻는 모습이었죠. 괜찮아, 준호야. 고마워.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는 동안 미경은 계속 갈등했습니다. 이 순간에 발표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정우와 단둘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망설였죠.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는 힘들었습니다. 여보, 준호야. 할 말이 있어. 미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미경에게 집중되었죠.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정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미경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거 오늘 병원에서 받은 거야. 정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초음파 사진임을 깨달았죠. 이게 설마 응? 임신했어. 6주 차래. 정우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가 곧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글썽거렸죠. 정말이야? 정우는 벌떡 일어나 미경을 꼭 안았습니다. 20여 년을 기다린 기적이었으니까요. 기적이야. 포기했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정우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준호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형수님, 정말 축하드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미경의 표정에는 기쁨과 함께 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너무 기뻐해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미경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깔려 있었죠.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쁨에 겨워서였지만 한편으로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의사가 무정자증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미경 역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호의 기쁜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미경.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미경의 임신 소식이 동네에 퍼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서점에서 단골 손님들에게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야기했고, 미경이 다니는 학원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축하를 쏟아냈습니다. 어머, 정말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아이가 생겼다고요? 세상에 기적이네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군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부부.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정호는 그런 축하 인사를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지만 미경은 오히려 더욱 위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보였죠. 임신 8주차가 되던 어느 날 정호는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호와 미경이 나누는 대화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워 보였거든요. 특히 자신이 근처에 있을 때면 갑자기 대화를 멈추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형수님, 병원 검진은 언제 받으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가려고 해. 혼자 가시기보다는 형님과 함께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괜찮아. 아직은 혼자 가도 될 것 같아. 정호는 책장 뒤에서 이런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미경은 자신과 함께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걸까요? 임신 초기라서 조심스러워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점심시간에 서점을 잠시 비우고 집에 들렀습니다. 미경이 학원에 간 사이에 뭔가 깜빡한 물건을 가져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집 앞에서 준호와 미경이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호는 본능적으로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형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다만,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죄책감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잖아요.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고,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은 끝내 몰라야 해요. 절대로.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몰라야 한다는 걸까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건가요?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미경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듣기가 두려워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점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죠. 혹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그런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정호는 유심히 준호와 미경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을 찾으려고 애썼죠. 그리고 실제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미경에게 물을 따라줄 때 손이 닿는 순간 두 사람이 서로 피하듯 손을 빼는 모습,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다가 갑자기 시선을 피하는 모습, 그리고 정호가 방을 나갔다 들어올 때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분위기. 준호야, 요즘 일은 어때? 정호가 일부러 물어보았습니다. 네. 아, 괜찮습니다. 형님 서점 일도 도와드리고 다른 일도 좀 하고 있어요. 준호의 대답이 평소보다 어색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이런저런 일이요. 준호는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경도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날 밤 정호는 잠자리에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미경을 바라보며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내 아이일까? 의사가 무정자증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정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미경이 임신했기 때문에 참았죠. 대신 찬물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우연히 준호가 집 앞에서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상대방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의사가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잠깐 대화를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정호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준호가 의사와 만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봉투를 건네는 걸까요? 혹시 미경의 임신과 관련된 일인가요? 그날 저녁 정호는 준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준호야, 오늘 집 앞에서 누구 만났니?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언제요? 오후에 봤는데 어떤 남자분과 이야기하던데. 아, 그냥 아는 분이에요. 준호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미경도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죠. 정호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아이, 아니 미경이 임신한 아이와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죠. 설사 그 진실이 자신을 절망에 빠뜨릴지라도 말입니다. 정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죠. 미경이 잠든 틈에 조용히 일어나 거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해 넘게 믿고 살아온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정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거든요. 미경이 학원에 간 사이 정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정호가 말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친절하게 검사 절차를 안내해 주었지만 정호에게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죠. 친자 확인 검사를 원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아내를 의심하게 될 줄이야. 산모분의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아직 임신 초기라서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담당 의사와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정호는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던 과거,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 그리고 품게 된 의심까지. 일단 검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체열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정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심이 기우였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확신 같은 것도 들었습니다. 서점으로 돌아간 정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책장을 정리하다가도 손님을 응대하다가도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죠.
특히 준호가 서점에 나타날 때마다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형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정우는 대수롭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배신했을까요? 20해 넘게 가족처럼 지내온 동생이 말이죠.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정호는 계속 준호와 미경을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든 행동과 표정이 의심스러워 보였죠. 미경이 준호에게 반찬을 건네줄 때, 준호가 미경에게 안부를 물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라도 있어? 미경이 정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서점 일로 좀 바빠서 그래. 정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정호는 마치 죄인처럼 지냈습니다. 미경이 입덧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온전히 걱정해주지 못했고 준호가 친절을 베풀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오전 일찍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의사의 말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북의 불일치입니다. 즉,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혹시 재검사는 불가능한가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검사 정확도는 99.9%입니다. 재검사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의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정우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도 정우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비틀거렸고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죠. 그럼 도대체 누구의 아이일까요? 혹시 정말 준호의 아이일까요? 서점으로 돌아가는 대신 정우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결과지를 계속 들여다보았지만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해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누구의 아이지? 설마 준호?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목격한 이상한 상황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준호와 미경의 은밀한 대화, 서로 피하는 듯한 시선, 그리고 의사와 만나는 준호의 모습까지.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갔습니다. 분명히 준호와 미경 사이에 무언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집에 돌아갔지만 평소처럼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어도 대답이 나오지 않았고 준호가 인사를 해도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정우는 그녀의 손길조차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우는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미경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넘는 결혼 생활, 무정자증으로 인한 좌절, 그리고 기적 같은 임신 소식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속임수였던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정호는 준호의 행동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상한 점들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집 근처에서 수상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 미경과 단둘이 있을 때 나누는 진지한 대화, 그리고 정호가 나타나면 갑자기 어색해지는 분위기까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호는 집 창고에서 오래된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준호와 미경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미 시작된 일이야. 하지만 형님이 알게 되면 절대 알아서는 안 돼. 이 비밀만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해. 정호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호는 창고에서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비밀만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해라는 미경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며칠 동안 정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분노와 배신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정호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죠. 미경이 임신 12주차에 접어들면서 입덧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정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젓가락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미경과 준호는 깜짝 놀라며 정호를 바라보았죠.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미경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말해. 이 아이 누구 아이야? 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쌓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여보, 무슨 소리야? 당연히 당신 아이지. 미경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확신에 찬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유전자 검사 받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 역시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죠. 검사를 받았다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에 불을 칠해. 내 아이가 아니라고. 정호는 주머니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미경은 그 종이를 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구 아이야? 설마 이놈 아이야? 정호가 준호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정호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라고? 정호는 벌떡 일어나 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몇 주째 너희 둘이 수상한 대화하는 거 다 들었어.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했지. 형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준호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을 하겠다고. 내 아내를 건드린 놈이. 정호는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준호는 피하려 했지만 형의 주먹이 그의 뺨을 때렸죠. 여보, 그만해. 준호는 잘못이 없어. 미경이 두 남자 사이에 끼어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정호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그럼 인정하는 거네. 이놈과 바람핀 거 인정하는 거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거실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탁자가 넘어지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죠. 미경은 울면서 두 사람을 말렸지만 분노에 사로잡힌 정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정말 오해예요. 제발 진정하세요. 준호는 형의 주먹을 피하며 계속 해명하려 했습니다. 오해? 그럼 설명해봐. 어떻게 내 아내가 임신했는지. 정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이웃들이 소음을 들었는지 벽을 두들기는 소리도 들렸죠. 형님, 들어보세요. 정말로 형수님과 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정호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에 놀라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이웃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이미 체면 같은 건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놈이 내 아내를 건드렸어요. 정호가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적의 임신으로 축하받던 가족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정호 씨, 진정하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동네 이장님이 나서서 말렸지만 정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유전자 검사까지 받았다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임신한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미경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임신부의 몸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좋을 리 없었지만 상황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제발 사람들 앞에서는. 준호가 체면을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정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체면? 지금 체면이 중요해?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결국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두 형제의 몸싸움을 말리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동네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단 모두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죠. 경찰관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뒤집힌 가구들이 그날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미경은 소파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멍든 얼굴로 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희 사이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정호는 여전히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형님, 사실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정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닌 훨씬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죠. 정말로 형수님과 제가 부정한 관계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준호의 고백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해진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분노에 찬 눈빛으로 동생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준호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형수님과 제가 부정한 관계를 가진 적은 정말 없습니다. 준호는 멍든 얼굴을 만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정호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명확한데 다른 무슨 설명이 있다는 말일까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지금까지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무정자증 판정을 받고 술에만 기대 살던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 형수님이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도요. 준호의 말에 정호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후 몇 년간 자신은 정말 폐인처럼 살았었죠. 매일 술만 마시며 현실을 도피하려 했고 미경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형수님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미경이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준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형수님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방법을 알아봤어요. 시험관 아기, 인공수정, 여러 가지 방법 말이죠. 정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자신의 무정자증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때 한 병원에서 만난 의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점 일 도우러 다니면서 알게 된 분이었는데 산부인과 전문이셨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분이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형의 상태로는 일반적인 시술이 어렵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무슨 방법? 정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혈연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호는 준호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은 처음에 거절하셨어요. 그런 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당신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려고요. 준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형의 경우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지만 형제간의 유전적 유사성을 이용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요. 정호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동의했습니다. 준호의 고백에 정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수님의 시험관 시술에 제가 도움을 준 겁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가족 중 가장 가까운 혈연을 선택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형수님은 눈물로 사정하셨고 결국 제가 동의했습니다. 정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정말로. 네, 형수님의 아이는 생물학적으로는 제 아이가 맞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수님을 위한, 이 가정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결코 부정한 관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경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다만 당신이 술에 빠져 지낼 때 저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아이 하나 가져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정호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상한 행동을 했던 거야? 네, 형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 비밀을 계속 숨기려고 했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임신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서요. 정호는 며칠 전 목격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의사에게 봉투를 건네던 모습 말이죠. 그날 본 의사가 네, 시술을 도와주신 분이에요. 진료비를 드리고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정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밀려왔죠. 형님이 그때 워낙 힘들어 하셨어요. 술만 마시고 사람들도 피하고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어요. 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평생 숨기고 살려고 했던 거야? 정호의 질문에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대신 더 큰 혼란과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20년 넘는 결혼 생활에서 이런 큰 일을 혼자 결정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내 피가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왜 나만 몰라야 했지? 왜 나를 바보로 만들었냐고. 정호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상처에서 나오는 절규였죠. 당신을 바보로 만들려던 게 아니었어요. 미경이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단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준호도 눈물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제 죄는 크지만 아이만큼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분명 이 가정의 아이예요.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상처는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각자의 선택과 희생이 만들어낸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그 누구도 완전히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호는 서점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미경은 임신부의 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준호는 아예 집에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소동으로 인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이상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때 기적의 부부로 불리며 축복받았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스캔들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정호 씨 부부 이야기 들으셨어요? 어머,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그래도 아이는 죄가 없는데. 이런 소근거림이 들릴 때마다 정호와 미경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일요일, 정호는 혼자 교회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나가지 않았던 교회였지만 어디든 답답한 집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예배당에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 정호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이 열리며 미경과 준호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임신부답게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준호는 여전히 멍든 얼굴이었죠. 세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 서로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다른 교인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술렁였어요. 목사님이 나타나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서들 앉으세요. 오늘은 화목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같은 줄에 앉게 되었습니다. 정호는 가장 안쪽에, 미경은 가운데, 준호는 바깥쪽에 앉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용서와 화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정호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일에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것은 피의 연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목사님의 말이 정호의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세 사람은 교회 마당에서 마주 섰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었죠. 형님,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형님을 속인 건 제 잘못입니다. 정호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어요. 여보, 미경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혼자 결정하고 당신을 제외시킨 것 정말 미안해요. 정호는 한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상처는 여전히 깊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정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나만 바보가 된 거잖아. 20년 넘게 아이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린 나만 말이야. 정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한 거예요.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술에 빠져 지낼 때 저 혼자 모든 걸 견뎌야 했어요. 그때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제외시킨 게 옳았어? 정호의 질문에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교회 마당에 다른 교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두 지켜보고 있었죠. 정호 형제님,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목사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함께 기도하고 해답을 찾아야죠. 목사님의 제안으로 네 사람은 조용한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각자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너무 커요. 물론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를 속인 거잖아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피로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미경이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는 우리 아이예요. 어떤 과정을 거쳤든 이 아이는 우리 가정에 온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이라고? 정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몰라야 할 축복이었던 거네.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 형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형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내 아내와 아니에요. 준호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형님, 정말로 형수님과 저 사이에는 그런 감정이나 관계는 전혀 없었어요. 단지 의학적인 도움을 드린 것뿐이에요.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정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피가 아니어도 좋다. 정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왜 나만 몰라야 했지? 왜 나를 바보로 만들었냐고. 정호의 목소리가 기도실을 울렸습니다. 20여 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미경이 정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바보로 만들려던 게 아니었어요. 단지 당신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 죄는 크지만 아이만큼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정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기도실 밖에서는 다른 교인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화해를 위해 모두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서의 그날 이후 정호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세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분노가 폭발하지는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정호는 서점을 다시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정호 씨, 괜찮으세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호는 억지로라도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가족 일이라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예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정호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미경은 임신 16주차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산정 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여보, 오늘 병원 검사 있는 날이야.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 정호가 무심한 듯 물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같이 가겠다고 했어. 그 말을 들은 정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인 준호가 함께 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잠시 고민하던 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갈게. 여보.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내 아내고 우리 집 아이잖아. 정호의 말에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는 동안 정호는 화면 속의 작은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발이 뚜렷하게 보이고 심장 박동 소리도 들렸죠.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별도 곧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 싶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미경이 정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중에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지만 분명히 애착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함께 와줘서. 당연한 일이야. 정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그동안 눈치를 보며 얼굴을 보이지 않았는데 용기를 내서 찾아온 것 같았어요. 형님, 형수님, 안녕하세요. 준호의 인사에 정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야, 어서 앉아. 저녁 먹었어? 미경이 반가워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형수님 병원 검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다행히 아기가 건강하다고 하네.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정호는 이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준호가 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몇 주가 더 지나고 미경의 배가 눈에 띄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20주차에 접어들면서 태동도 느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을 때 미경이 갑자기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 지금 움직였어요. 정말? 정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보, 손 대보세요. 미경이 정호의 손을 자신의 배에 올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정호는 작은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움직이네. 정호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준호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신기하죠?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미경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생각했습니다. 내 피가 아니어도 좋다.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온 생명이다. 시간이 흘러 임신 후기가 되었습니다.
미경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준호는 형수를 돌보기 위해 더 자주 집에 왔습니다. 정호도 아내와 뱃속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미경의 급한 목소리에 정호는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도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왔죠. 분만실 앞에서 두 남자는 나란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어색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으앙,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나와서 알려주었습니다. 정우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쁨과 함께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처음 본 순간 정우는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어요. 누구의 아이든 상관없이 그냥 사랑스러웠습니다. 형님, 저는 이 아이를 형님의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삼촌으로 지내겠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제 아이일지 모르지만 진짜 아버지는 형님이에요. 정우는 준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는 밤낮 구분 없이 울었고 새 어른은 교대로 돌봄을 맡았습니다. 정호야, 기저귀 갈아줘. 준호야, 분유 좀 타줘.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일 앞에서는 과거의 갈등보다 현재의 책임이 더 중요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고 아기는 첫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본 정호는 더 이상 혈연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야. 정호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아빠예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삼촌이고요. 미경도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던 날, 세 사람은 조촉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축하하러 왔고 과거의 스캔들은 잊혀진 듯 했어요. 정호 씨 가족 정말 화목해 보여요. 이웃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피보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정호가 대답하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정호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며 정호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는 아니지만 내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다. 피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랑일지도 모른다. 마지막 장면, 저녁 무렵 거실에서 새 어른이 아이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함께 살아갈 용기는 생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새로운 생명 앞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보다 더 깊은 유대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이 집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이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좋아요라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